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이제 교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각본 파트를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인생 각본 파트에서 또 교류 분석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교류에 대한 교류 분석의 정의를 인생 각본과 따로 떨어뜨려서 개념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인생 각본 내의 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 각본 내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류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또 성격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나에 대한 정의를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정체성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내가 보는 나로서의 정체성과 타자와 나의 구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아닌 대상, 여자와 남자의 구분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남자라고 하는 성별 내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가 되냐면 남자인 다른 사람, 타자의 동일시된 부분, 이 남자의 특징과 내가 남자로서 갖고 있는 나의 남자의 특징에서 동일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정체성이 먼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차이에 대한 구분,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자 혹은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3의 성과 구분되는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동질 집단과의 동일시, 나와 다른 이질 집단과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사람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런 동일시와 차이의 구분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그게 바로 교류를 통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교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와 동일 집단의 동일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없다면 내가 동일 집단으로부터 동일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 확보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와 이질 집단과의 이질 존재, 이질 대상과의 차이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류가 없다면 그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정체성을 굳이 확보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신경증, 정신증, 도착증은 전부 이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 내에서의 결핍, 정체성의 과도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정체성은 대체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교류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다뤄가려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교류 분석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교류는 무엇인가? 교류는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을 구분하기에 만드는 모든 자극의 형태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고 인사를 했어요. 또 저 사람이 안녕하고 인사를 하죠.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 교류를 통해서 분명히 감정이 발생합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류죠. 우리가 타자들과 만나는 모든 형태는 다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형성되고요. 감정이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의 행동 패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는 개인의 심리, 개인의 정신,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요소죠. 그래서 교류에는 반드시 어떤 자극을 전제로 합니다. 자극이 없는 교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모든 교류는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동일시와 차이를 형성하는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류와
이 인생 각본은 서로 영향을 줘요. 교류를 통해서 인생 각본이 구성되고 인생 각본은 또다시 교류의 형태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교류와 인생 각본은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교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보교류라는 게 있어요. 상보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목적대로, 교류가 교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보교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3시예요? 라고 하면 나는 정보를 물어봤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정보를 주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 중에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중에 이런 정보 전달이나 판단의 기능을 하는 게 어른자인데요. 어른자의 입장에서 물어본 거죠. 몇 시예요? 또 어른자의 입장에서 대답해 준 거예요. 3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구하는 것과 응답이 오는 것이 서로 적절하게 상호 보완하는 교류를 상보교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어른자에서 어른자로 오고 가거나 또 이 부모자에서 부모자로 오고 가거나 아이자에서 아이자로 오고 가는 것만 상보교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자 입장에서 위로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한 거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자 입장에서 말한 거죠. 아이자 입장에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같이 상대방이 네가 힘든 이유는? 이라고 대답을 해준다면 상보교류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 말을 던졌을 때, 이 교류를 던졌을 때 뭘 요구하는 건가요? 부모자에서 보호적 자아를 요구하는 거죠. 너 정말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는 교류를 요구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네가 힘든 이유는? 이라고 그 힘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어른자의 입장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자는 부모자를 요청했는데 어른자에서 이 피드백이 반응이 오면 아이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보교류가 아니죠. 상보교류는 이렇게 서로 같은 자아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아를 요청할 때 요청된 그 특정 자아로서 답변해주는 교류 형태를 상보교류라고 합니다. 다음 교류가 교차교류라는 게 있어요. 교차교류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해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힘든 이유는? 하고 다른, 원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교차된 형태로 나는 부모자를 원했는데 부모자로 피드백을 안 주고 어른자로 피드백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교차교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교차교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일하는 현장이에요. 일하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11월 달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 11월 달에는 가을이야 놀러가기 좋아 이러면 교차교류가 되는 거죠. 분명히 정보를 주고받는 이성적인 대화, 판단을 기준으로 한 대화, 분별을 요하는 대화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풍부한 감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차교류가 됩니다. 소통이 어려움이 생기죠. 이 교차교류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늘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교류는 상대방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의 원했던 교류가 무시되고 다른 교류의 형태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류가 이제 이면교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면교류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교류 차원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기호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 이면에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진짜 기호가 아니라 그 기표가 아니라 말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심리적 차원의 것이 있는 형태의 교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3시인 걸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어른자의 입장에서 대답해 준 것 같지만 거기엔 어떤 비난적인 심리적 요소가 끼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면교류라고 합니다. 내가 가게에 어떤 상품을 사러 갔어요. 아주 고가품을 사는 그런 가게예요. 명품을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옷이 좀 후줄근해요. 그래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비싼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비싼데요 속에는 교차교류적인 요소도 있죠. 대답한 것을 요구한 대로 답변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비싼 대여 속에는 너는 그걸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면적인 의도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이면교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면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죠. 특히 윗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면교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면교류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고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교류가 사회적 수준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교류가 생활의 삶의 대체적인 언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신경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의 속내를 표현하고 상보 교류로서 자아가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은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주체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현장들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와해되기 때문에 상보 교류가 대체적으로 우리의 교류 형태를 구성하면서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가 대체적인 우리의 삶의 교류 형태가 되면 그 사람은 신경증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류의 형태는 인생각본에 영향을 주고, 인생각본은 다시금 이 교류의 형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류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한번 돌아보시고 상보교류를 통해서 상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위해서 교류 분석가들은 드라마들을 통해서 혹은 상담 과정에서 나오는 대화들을 통해서 그걸 분석하면서 어떤 교류를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대화 패턴을 녹음해서 정리하면서 나는 이면교류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나는 상보교류를 괜찮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과 교류 형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류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감정학교에서도 많이 다뤘던 스트로크 개념을 좀 더 교류 분석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